자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자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유연구소의 하승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치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의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박사님과 함께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 담당 PD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녹음 시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의 주제 자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자치의 역사, 한국에서 자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치의 시간, 자치의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혜수쌤은 그 자치가 한국에서 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전에 국사책 이런 거 네. 요즘 잘 안 보지만 국사책 보시면 한국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 보시면 이게 국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옛날 물론 우리는 그 국가라고 부르지만 네. 사실은 뭐 사만 삼국 시대 뭐 이렇게 지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고려 시대 되면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신라에 거치면서. 근데 사실 그때도 보면 그 태조 왕건 이런 사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각 지역의 호족들한테 사실은 다 이렇게 볼모를 잡아놓는 거죠, 자식들을. 네. 근데 그걸 보면 뭐냐면 그때도 여전히 그러니까 고려 시대로 가더라도 여전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세력들은 따로 있었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고려 시대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자치 이쪽에 뭐 이게 물론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미의 자치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보면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을 일종의 한국 전체 전국을 비슷한 형태로 지배하던 시기는 거의 뭐 조선시대 정도 돼야지 된 거고 사실 조선시대도 보면 관리를 파견하긴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쪽에 양반이나 사족들의 항상 이렇게 그 일종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예,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그래서 따져보면 이게 중앙정부가 모든 거를 쥐고 관장했던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100년 정도 될까? 아,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사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12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되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민족 당군의 이런 거 하면 5,000년 민족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대부분의 시기는 사실은 자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사란 말이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국사 이렇게 하니까 마치 아주 옛날부터 그냥 나라의 역사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게요. 실제로 보면 국사가 아니라 이제 좀 보면 그 사람들의 기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기록. 근데 생각해보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당연히 자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끼리 부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됐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자치라는 게 물론 힘이 강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분명 존재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전국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은 네. 굉장히 짧은 역사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게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국사를 배우면서 이제 마치 우리는 다 옛날부터 단일한 민족 네. 이렇게 배워왔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역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역사가 훨씬 더 길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을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때 좀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도 어쨌든 이건 해방 이후에 이제 이식된 제도인데 보면은 이제 해방 이후에 실시가 되다가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뒤에 지방자치 제도를 유예시켜요. 아, 유예를 시켰어요? 네. 왜 유예시켰을까요? 당연히 지방자치제도를 유예시킨 거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네, 그렇죠. 독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비슷하지만 내가 경상남도에 공단을 만들고 싶은데 네.
자치를 하면 경상남도랑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게 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아니, 내가 치면 되는데 약간 아니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당연히 그렇죠. 궁금해야 되는 건데 그런 궁금증이 전혀 없었다. 궁금증을 안 가지는 거죠. 네. 내가 짓겠다는데 가령 뭐 핵발전소 이런 것도 내가 짓겠다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문제적인 건 뭐냐면 뭐 그 법률에는 보통 이렇게 북한의 위협 때문에 네, 주요 기반 시설들을 다 남쪽에다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다 수도권을 뺀 다른 곳에 다 이제 그런 일종의 필요하지만 위험한 시설들을 다 몰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 보시면 이렇게 공단과 핵 발전소들이 다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이 삼면의 바다 쪽에 다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네, 결국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 지방자치 제도가 유예됐다가 언제 부활하게 되냐면 이제 1987년도에 저희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다시 이게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이제 부활하는 하게 되고 사실 또 그러니까 합의한 거죠. 네.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이제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네, 또 합의했는데도 또 나중에 보니까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라고 단식 투쟁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렵게 부활해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네, 그것도 그냥 바로 또 단체장 선거를 실시 안 하고 지방의회 먼저 실시하고 단체장 선거는 95년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가끔 놀랐던 게 지금 8대 의회잖아요. 네. 별로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이제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건데요. 네. 지방자치제도 부활한 게. 근데 30년 정도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도 보면 어쨌든 이게 진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되게 이렇게 원성의 목소리가 되게 많고 있어요. 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어쨌든 헬스쌤도 투표해 보시면 이제 보통 지방선거 때 보면 단체장 뽑고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2개지 않습니까? 네. 광역의원 뽑고 기초의원 뽑고. 네. 근데 요즘은 또 비례도 있으니까 광역비례 뽑고 기초비례 뽑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 네. 그래서 지방선거 6장이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투표율이 너무 많다 이랬는데 맞아요. 너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옛날에 더 많았거든요. 네, 옛날에 맨 처음에 그 1960년에 이제 치러진 선거에 보면 어디까지 뽑았냐면 시도지사, 시장, 읍장, 시도의회, 시의원만 뽑는 게 아니라 읍의원, 면의원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좋다. 네. 지금 보면 읍면동 우리가 읍면동 자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실제로 읍면동을 다 자치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자꾸 이쪽 보면 그 과거 시대의 군사 독재 시절 유산이 있는 거죠. 선거를 자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어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될 구역이 너무 넓군요. 구역이 너무 네. 넓고 사람도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자치하려면 10,000명 넘어가면 네. 좀 뭔가 좀 힘들죠. 힘들잖아요. 사실 사람들 회의에서 많고. 20명만 돼도 그쵸. 의견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네. 10,000명이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냐면 5,000명에서 한 7,000명. 그러니까 뭐 바빠서 못 나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네. 한 100명이 모여도 결정하면 어쨌든 이게 100명의 결정이 5,000명에 7,000명 정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만 명 이렇게 5천만 해도 5만 명인데 100명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이 5만 명한테 전달되려면 왠지 네. 훨씬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과소대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줄여서 이제 읍면 의원을 뽑았는데 네.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기 너무 크다. 행정구역이. 네. 그런 의견이 되게 지배적. 네. 혜수님 생각하실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명만 돼도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짜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은 잘 전달이 되고 그런 사람은 의사를 전달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맞아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의사 전달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목소리가 작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한 시간들이 굉장히 있다.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네.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5만 명에게 미치는 정책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수기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됐을 때는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뭐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한번 의사 그렇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거를 번복하거나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수정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그 규모가 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옥천은 5만 명인데 네. 사실 100만 명 넘으면 광역시잖아요. 네. 100만 명에서 결정을 내린다. 사실 이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시는 이제 자치구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서 이제 쪼개는데 네. 문제는 쪼개도 숫자가 많다.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민들이 실제로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만든 자치지 네.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무슨 편의가 있는 거냐 지방선거 하는 거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되게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좀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되게 많고 또 한편에 보면 헬스님 조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옥천구에 조례가 많은데 근데 조례라고 하는 게 지금 권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하고 조례안이 충돌하면 조례가 자동 폐기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실 실생활에 반영이 뭐가 더 많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랑 가까운 작은 단위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데 조례를 바탕으로 법률이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법률이 그거를 다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옥천군의 모든 공공급식에는 무조건 다 옥천에 있는 농산물을 쓰고 싶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되면 다 이렇게 충돌하면 다 자동적으로 조례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대라가 물론 이제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중앙의 법률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자치라고 하면 조례와 법률이 충돌하면 서로 이 법리를 따져가지고 뭐가 더 올바른지를 네. 찾는 과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동 폐기.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래서 그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도 예전에는 보면 이제 중앙의 법률과 충돌한다. FTA 규정하고 충돌한다. 자동 폐기 시키려고 막 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부활시켜 놨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지방자부 결국 뭐냐 지방의 법률이 중앙의 법률보다 한 단계 미치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자치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컸었고 또 한편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옥천군도 보면 재정 자립도가 보통 한 16%, 17% 된대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옥천군이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예산의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금 국세랑 지방세 비중을 따져보면 한 75대 25. 중앙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가져가고 네. 이제 지방 정부한테 그 세금을 거둔 거를 이제 보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굳이 보조해 줄 거면 그냥 네. 알아서 거두라 그러면 되지. 왜 그러게요. 그걸 굳이 걷어가지고 나눠주냐? 네. 이게 사실 이 나눠주는 권한이 되게 그걸 왜 크잖아요.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 중앙에 있는 그 요즘 보면 가끔 한국은 기재부의 나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부처가 그런 권한을 주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를 말 듣게 하는 방법은 돈을 지고 이제 우리 말 들으면 사업비 보조해 줄게, 우리 말 안 들으면 사업비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죠. 네. 그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 우리 4대강 사업하는데 4대강 사업 안 할 거야? 그러면 사업비 없어. 4대강 사업 할 거야? 그럼 사업비 줄게. 뭐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돈을 가지고 이제 관철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만들고 싶은데 이거 받을래? 그러면 우리 사업비 더 줄게. 근데 뭐 이런 우리나라 거지.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방식 네. 자체가 너무 비민주적이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치가 보면 되게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럼 결국 이거는 스스로 다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왕따 시키고 우리 말 잘 들으면 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챙겨주고. 아니, 그걸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일이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아주 또 심각한 문제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3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어쨌든 지금 공무원, 지방 공무원 지금 보면 공무원이 두 가지거든요. 국가 공무원이 있고 지방 공무원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럼 결국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여전히 공무원들은 뭘 보고 있냐면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려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 지침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먼저 요구할 네,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우리가- 하냐면요. 네. 안 해본 일이라서. 낯설어서인가요? 낯설다기보다는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방 공무원이 이럴 수 있죠. 야 옥천군에 이거 꼭 필요하니까 내가 내 직을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 근데 그거는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덜 안 가는 편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만 새로운 시도를 뭐 이게 방향성이 뭔지를 따져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좋은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도도 있을 수 있고 네. 나쁜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같이 논의를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힘을 조정하는 게 주민들인 거고 네. 그럼 사실은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비교적 그런 문제는 줄어들고 이쪽에 이제 발전적인 방향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의 행정 조직은 주민들의 말은 별로 안 듣고 싶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뭘 결정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치 뭔가 내가 결정하기 싫으니까 중앙정부의 얘기만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뭐 하자 이러면 이거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에서 이거 왜 안 해 이러면 이거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근데 사실 행정은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정부의 지침을 더 우선적으로 기다린다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 일정 정도는 또 공무원들의 억울함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침을 많이 뿌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침을 많이 뿌리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지방자치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방자치해라 이런 게 네. 되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단적인 예는 뭐냐하면 한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잖아요. 네. 사실 다른 나라에는 동시에 안 해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지방자치인데 그 주에 네.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날짜가 틀려요. 네. 한국은 하루 한 날에 다 몰아가지고 그래서 전국이 다 개표 방송을 보게 만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비자치적인 방식인데 네. 한국은 그거를 이제 다 몰아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 비용의 효율성, 선거 비용 저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 효과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효율성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잡아먹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지역마다 선거율이 틀리고요. 네. 또 단체장하고 지방의회도 선거율이 틀려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은. 하루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원래 비판하고 견제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네. 하루에 다 투표를 해버리니까 같은 당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러닝메이트. 절반 네. 이상이 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단체장 제대로 감시할까요? 우리 당 어렵죠. 같은 의원인데. 사실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 제도답게 설계해 놨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그냥 중앙 편의대로 대충 설계해 놓고 그냥 권한만 이렇게 자 알았어 권한 넘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특히 권한도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 쪽 이런 건 넘어왔지만 여전히 뭐 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어쨌든 야 중요한 핵심적인 거 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좀 반쪽짜리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네. 현실.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방식의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역방향이겠죠.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아니라 적절하게 지역별의 편차를 반영해서 선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이 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단체 시장을 따로 뽑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야 우리는 시장 시의회 다 별로 싫다. 우리는 네. 그냥 민간 회사가 위탁해서 하면 좋겠다. 진짜요? 그런 형태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전국이 다 똑같은 지방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네. 그것도 어쨌든 풀어줘야 되고, 이제 재정 분야에서도 이제 중앙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지방정부 비중을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조직도 이제는 자치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고 스스로 네.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좀 이제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자치가 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 꽤 많이 갔죠. 흘렀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를 소개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자치에 대한 노래 생각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네. 내용 준비보다 노래 찾는 게 더 네. 머리가 아팠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은 노래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홍보대사를 운영합니다. 네. 올해 홍보대사는 누구지 혹시 아시나요? 에이핑크 정은지 씨랑. 네. 네, 에픽 정원지 씨가 부른 그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 네, 몇 네. 년 전인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전체를 보진 않았고 중간중간 짤로 봤습니다. 아, 네. 도봉순 이게 어찌 보면 크게 유행하지 못한 드라마인데 정말요? 유행했나요? 전 유행한 제가 것으로 알면 알고 있습니다. 유행한 거라고 네. 그래서 힘센 도봉순을 보면 진짜 이렇게 남자는 힘세고 여자는 뭐 이런 쪽에 성역할적인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쪽에 그런 세계를 얘기했던 노래 드라마인데요. 뭐 저는 자치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앙이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는 집행하고 이런 거에 좀 역할을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노래는 정은지 씨의 그대란 정원이라는 노래를 선택해 봤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걸요 바다를 품을 만큼 넓은걸요 이렇게는 마음은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대의 그 향기들로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해 따스해 너만 생각하며 행복해 너를 품은 생각만으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내 세상 물들인 그대 그대란 정원에 나 꽃이라며 그대란 하늘에 나 구름이며 그대 안을 예쁘게 다 꾸미고 싶은걸요 나만의 그 색깔들로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네, 첫 번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가요? 네, 두 번째는 자치의 제가 앞에서는 이제 자치의 역사를 봤다면 두 번째는 자치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자치의 시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자치의 시간. 일단 저는 근데 이거 대본 보기 전에도 시간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네. 자치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치의 시간 하면은 논의를 하기 충분한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했습니다. 논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은 어느 정도 마련되면 충분한 시간일까요? 일단은 정보가 사전에 먼저 주어져야지 그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어떤 회의를 가서든 사전에 정보를 회의 가기 전에 안 주시고 당일에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회의 전에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를 항상 요청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보를 그때 만들어서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고 나서 회의를 할 때도 네. 사실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3번에서 5번 정도는 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딱 잘라가지고 몇 시간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네. 힘들 텐데 모여서 논의한 시간을 줄이려면 그 안건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이 고민해 오고 네. 그 내용을 숙지해 오면 그만큼 논의하는 왜냐하면 설명하는 시간들이 단축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회의는 미리 안건을 공유하고 네. 안건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읽고 오면 사실은 모여서 논의한 시간은 좀 줄어들 텐데 네. 지금 보면 대부분의 회의들이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자리 가서 안건 보고 그 자리에서 설명 듣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사람이 보면 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회의가 아니라 그냥 가서 설명 듣고 끝나버리는 시간.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그런 사전 정보들이 미리 맞아요.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네. 불친절하게 그냥 딱 그렇죠.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나중에 한번 예산서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이렇게 던져주면서 보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행안부 내는 쪽에서 보면 이제 뭐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이런 걸 일부러 만들도록 해요. 네. 한 30페이지 정도로 줄인 거. 근데 사실 30페이지 줄인 것도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네.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자료 주고 뭐 어떤 용어가 제일 이해하기 힘드냐, 어느 과정이 제일 좀 어렵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면 좀 논의하는 시간들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논의잖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A, B, C, D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를 거니까 네. 그러면 어느 의견이 저는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 이 가정을 저는 버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 의견도 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의견인지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 보통 보면 회의 시간 제가 보는 회의 중에 많이 잡아도 3시간? 네. 근데 만약에 10명이 참석했어요. 10명이 돌아가면서 3시간 동안 효과적인 회의를 하려면 10명한테 주어진 시간은 1인당 18분씩. 10명만 들어도 만약 20명이면 그렇죠. 9분으로 줄어들고 네. 30명이면은 6분. 그러니까 담임 과가 토론을 많이 하는 과였는데 네. 학교에서 토론을 한다고 해도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각자 얘기를 하고 서로 반론과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정리해서 취합하는 시간 이렇게 발언을 3번씩은 오. 주셨었는데 민주적인 토론인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배워왔던 토론 과정들이 또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이 뭔가 네,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적으로 안 만들어진 네.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짧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설명하고 설득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섞었어요. 아, 그렇죠. 네.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네. 왜 너는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설득해야 될 자리인데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질의하면 그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혼동되다 보면 네.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저희 뭐 한때 뭐 토론의 나라다 뭐 이렇게 약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이제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때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토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입장의 전제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쵸. 전제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전제되면 어떻게 되면 설득이 되는 거죠. 토론이 아니라 아. 설득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약간 말로 싸우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빙자한 설득회. 네. 이제 되는 건데 근데 한국에 보면 되게 이 자치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치니까 이게 특정 사람들의 자치가 아니라면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소리들을 사실 전 들어보는 과정이 되게 소중한 거고 네. 특히나 주민들은 행정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일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쵸. 자리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충분히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시간은 늘어나야죠. 네. 근데 맨날 보면 시간은 미리 정해놓고 네. 뭐 가령 군수와의 간담회 했는데 시간은 이미 1시간을 못 박아놓고 네. 많이 오세요. 이제 언니 많이 가면 어떡하냐고 1시간 동안 간담회에 맞아요. 그럼 사실은 많이 오라 그럴 거면 뭐 3시간, 4시간 정도 잡아줘야지 네. 돌아가면서 뭐 1, 2분이라도 발언을 할 텐데 네. 우리는 시간은 정해놓고 사람은 터지게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 네, 이거는 네. 사실 뒤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 지난번에 청년정책 토론회 때 또 느꼈던 게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그쵸. 순서로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청년들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각자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순서를 바꿨는데 물론 익숙하지 않은 포맷이다 보니까 좀 이게 무슨 포맷이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신 게 아니면 맞아요. 그 자리에 굳이 인사를 하러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충분히 주민들이 이야기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국회에도 몇 번 토론회 갔는데 네. 되게 웃기는 거는 항상 식전 행사로 사진 찍고 정작 그 토론회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가버려요. 그러면 그 토론회를 주최를 국회에서 한 이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주최했다 이거죠. 나중에- 이런 주제로 토론회 주최했다. 네. 예. 보좌관들이 듣는 거죠. 국회의원은 아. 안 듣고. 근데 그런 이상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냐면 이게 잘못 세팅된 거죠. 네. 애초에 토론회를 그런 형태로 진행 안 되도록 세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세팅해 놓은 거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네. 그러니까 아까 혜수님이 하신 게 잘 끄는 거죠. 그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다라고 네. 하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한데 항상 보면 이 또 한국 이상한 관행이 있습니다. 의전. 예. 의전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사전에 그걸 다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 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관행이거든요. 네. 그건 되게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이 권위를 있으니까 이 사람을 떠받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인데 한국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의전 관행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적인 토론과 그런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들을 되게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 토론회랑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 토론회를 이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청년들이라서 좀 더 관대하셨던 면은 있겠지만 저희의 진행 방식을 어쨌든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네, 좋은 일입니다. 또 두 번째 토론회 때도 저희가 세팅을 조금 바꿨던 게 주민들이 먼저 청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의원께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이 얘기를 하는 순서로 바꿨거든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어딘가에서 들었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주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군이 그걸 반영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도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순서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셨던 분께서도 나중에 뭔가 그런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세팅 순서의 세팅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조금만 고민하면은 네. 이 자리의 목적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냥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제 자리를 세팅하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고. 맞아요. 사실 진짜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왜냐 인류가 회의를 지금 몇천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럼요. 자료를 사전에 여러 차례 주고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러 방법. 자료를 미리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보면 옛날에는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막 사회자들이 좀 주민들이 일어나서 말하려 그러면 그 순서 기다려서 말하세요. 아. 말했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비민주적인 관행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주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말이 터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얘기는 들어야 될 이야기인 거지 통제해야 될 제지해야 될 역할이 아닌데 한국은 사회자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돌출적인 발언들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돌출적인 발언을 오히려 이제 열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막 공청회 있는 데 가면 조용히 앉아서 박수만 쳐야 되는 걸로 얘기하지만 사실 외국에는 그냥 박수도 필요하지만 야유도 왜냐 박수는 내가 동의할 때 의사 표시하는 거고 네. 내가 동의 안 할 때도 박수 칠 수는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럼 내가 동의 안 할 때 내가 어떻게 의사 표현해야 될 건지에 대해 표현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야유를 보내잖아요. 네. 손가락질하고 외국은 이게 다 허용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찬성하면 박수, 내가 반대하면 야유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박수만 허용되고 야유는 금지 이렇게 되게 이상한 맞아요. 거죠. 일단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쵸. 또 말씀을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가면 왜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네. 얘기. 그래서 저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래 얘기를 하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왜 얘기를 못 하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그때 얘기 안 했어요 하면서 정작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맞아요. 그때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준 거죠. 기다려라. 예.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민주주의 기술학교 이런 것도 하는데 네. 보면 뭐 수신호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오, 어떤 그러니까 수신호인가요? 네. 지금 보이는 거죠. 네. 회의를 좀 그러니까 너 말 너무 길어. 네. 너 때문에 회의가 늘어지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빨리 진행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 상대방 의견이 정말 나는 이 의견을 진짜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뭐냐면 나는 이 의견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동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모두가 무조건 돌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 얘기가 저 사람한테 충분히 대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는 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다 한마디씩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논의 시간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음에도 이런 기법들을 하나도 안 쓰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이런 시간의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치는 네. 시간을 핑계 대면 안 되는. 네. 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네. 사회자는 그 참여한 토론자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전달됨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자가 마치 그 토론의 주인인 사회자가 되게 막 네. 말말이하고. 그러니까 그 좌장이라는 네, 그 네, 위치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그건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인 맞아요. 건데 발언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토론자로 참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회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가끔 사회 볼 때인데 저는 사회 원칙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네, 시간은 지킨다. 네. 왜냐하면 마치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 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발언하지 않도록 하고 발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리해주고 네, 나는 말하지 않고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보통 네. 보면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고 이것도 보면 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아, 거기도 한 거죠. 사회자가 마치 중재자처럼 역할을 하려고 네,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재는 중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입장과 태도 같은 게 있는데 네. 사회랑 되게 다른데 한국은 그냥 사회자가 가장 찬반 보통 토론회 하면 네. 사회자가 막 중재하려고 하는 막 네. 이런 TV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보면 그게 우리가 이 토론 문화에 사실 잘못 적응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진행하는, 그냥 내가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들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토론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한국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얘기하다가 네. 표결하시죠. 네. 민주주의는 표결입니다. 뭐 이렇게. 다수결입니다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근데 사실 다수결이 민주주의면 네. 그럼 인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쵸. 다수 의견이 나쁜 경우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그래서 네. 한번 토론회는 아니었고 어떤 모임 자리였는데 다수결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얘기 의견도 다 안 들어보고 그리고 다수결을 진행하자고 하시는 분은 이미 자기 얘기를 다 하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미 자기가 네. 다수이기 때문에 네. 다수결 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네.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미리 자기 의견을 충분히, 그러니까 들어올 때 미리 자기 의견을 적어서 이렇게 벽에 붙이게 한다든지, 네. 뭐 찬성이가 반대가 있으면 뭐 어쨌든 찬반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쭉 의견을 붙여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들고 시간대로 발언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나의 의견은 제시하는 형태로 하는 네.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게 바로 표결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 삼위제라고 하는 방식. 네. 있어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뭐 삼이란 말처럼 3번 정도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건데, 여기는 중에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을 똑같이 시간을 줘서 의견을 말하게 하는 게 민주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삼위제 방식은 그게 아니라 소수 의견한테 말할 기회. 왜냐하면 여기는 다수는 이미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소수한테 발언권을 줘서 소수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도록. 네. 사실 또 사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나더라도 어쨌든 나는 충분히 내 의견을 밝혔어 라고 네. 생각하면 그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긍할 마음이 좀 생기는데, 네. 근데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야 다수결하자 이렇게 결정해버려. 그럼 나는 절대 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거는 모여서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모여서 회의한 의미가 있으려면 소수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사실 삼위제 방식은 그렇게 하고, 사실 그걸 통해서 소수가 다수 의견도 이해하고 다수도 이 사람의 의견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네.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사실 저는 인간이 3번 정도 들어야지 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이런 인간 별로 없다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만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같이 결정 내렸다. 네. 그냥 우리끼리 결정했어 이게 아니라 같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에 맞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게 한 회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다회차로 좀 나뉘어서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한 회에서 똑같은 발언을 해도 이미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의견 위주로 좀 더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 안에 또 한 번 더 맞아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은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분야별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 많고, 저는 그냥 제가 들어가 있는 사례니까 이 사례로 얘기를 하면 네. 청년발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를 가진 청년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옥천으로 이주한 청년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 연령이 옥천구는 조례상으로 15세에서 39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심지어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대는 한 명도 없고, 저희가 회의를 1년에 2번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했던 회의 안에는 회의 시간은 애초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가 없는 시간에 열렸어요. 학교 학교 가 있는 시간에. 학교 협조전을 보내줘야죠. 학교 땡땡이 칠 수 있다. 근데 네, 이게 모집을 공고로 했기 때문에 뭐 자기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소수자인 경우에는 그 공고를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분야별로 한 번쯤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하는 게 꼭 숫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 여성을 소수자를 부르는 이유는 네. 다수이지만 사회적인 맞아요. 발언력이 그만큼 없는 거죠. 맞아요. 청소년들을 소수자로 부르는 이유는 옥천군 청소년 숫자 많잖아요, 사실은. 2,800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만 명 중에 그 정도면 많은 거죠. 네. 근데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2,800명 이야기를 반영해야 되냐, 누군가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신 대로 야, 지원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아마 제가 볼 때 초등학교나 옥천 초등학교나 옥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면은 의견이 반영된다 이러면 아마 신청자가 엄청 많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네. 청소년은 따로 학생참여위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 위원회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회들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야지만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또 그 위원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일종의 숙련된 위원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청년발전위원회인데 왜 청년들을 다양한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느냐, 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이제 또 앞으로 2022년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청년발전위원회 제가 속해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옥천 청년들을 다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게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게 아니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그 결정들을 다른 구성원들과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 방향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합의하는 네. 그 과정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처음에는 조금 서투르고 미숙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치의 단계와 자치의 성숙도를 높여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전혀 안 마련한 상태에서 왜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어? 네. 왜 회의는 안 나왔어? 뭐 이런 이제 네. 아니 이야기를 심지어 하고 이번엔 있는. 서면으로 개최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으로 개최했어요? 네, 근데 서면으로 이메일을 받았는데 뭐 청년들이 줌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논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이 줌으로 한 이유는 코로나? 서면으로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줌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요?라고 여쭤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인데 생각을 네. 못한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니 네. 네. 저희가 무슨 군정 비판 방송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잘 고쳐지면 저는 자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네. 노래를 한 곡 소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곡인가요? 그 옛날 노래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박광현, 김모훈, 김건모라는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부른 남성 듀엣이 부른 함께라는 노래인데요. 네. 가사가 자치의 심경을 표현해주는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 가사를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소개해 주신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걸
처음이었던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어떠신가요, 이 노래는? 저 이 노래 네. 처음 들었는데 아까 준비하면서 노래 가사랑 노래 그 멜로디가 사실 제 취향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올드한 네, 취향이시고요. 올드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자치의 공간 네, 이런 얘기인데요. 자치의 공간 자치의 공간 어떤 모양일까요? 자치의 공간 일단은 그 높은 연단이 없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일단 옥천에 있는 주요한 관공서는 빼야 되겠죠. 네, 일단 좀 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 되게 권위적인. 네, 특히 초등학교에도 원래 보면 저는 사실 이거 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유산이거든요. 이게 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보이잖아요. 네, 연단이란 굉장히 권위적인 공간인데 한국은 이걸 너무 많은 교육 시설에 마련해 놓은. 교육 맞아요. 때부터가 이게 이런 권위를 약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네,
그러니까 자치의 공간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어찌 보면 실제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권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장에 들어오면 동등하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사실은 그게 되는 건데 아니면 연단이 꼭 필요하다면 그 연단은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연단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둥글게 앉는 방식이죠. 네. 둥글게 앉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별한 사각형 테이블을 결국 이제